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6 박성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을 넘기고 아침 6시에 퇴근합니다. 야간을 택한 이유는 시급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고 낮에는 가능한 일을 더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저 같은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편의점 계산대, 건설 현장, 청소 업무, 경비실, 택배 분류 등에서 말이죠. 왜 은퇴하지 않느냐? 자식은 없느냐? 저축은 왜 못했느냐? 익숙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중심으로 샌드위치 세대의 현실을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같은 세대로서 건네고 싶은 마음도 얹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결혼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신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먼저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동생 형편이 넉넉지 않아 어머니 돌봄은 장남인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단을 받으신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져 가까운 요양병원에 모셔 돌봤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의 회계팀 부장이었고 2해만 더 버티면 정년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조용한 동네로 옮겨 살자고 아내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란다 난간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남은 시간은 좀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2018년 9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대출을 다 알아봐도 4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제 통장에는 정확히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애들 결혼자금, 어머니 돌봄, 그리고 급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7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아파트 대출과 생활비, 어머니 관련 지출까지 더하면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날부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돕지 않으면 손주들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학교를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병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 부부의 노후는 사실상 비게 됩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둘 다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통장 잔고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 말은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하면 그 결과까지 내가 지는 것이니까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이들,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자식이 먼저냐, 어머니가 먼저냐 질문은 분명했지만 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젊은 날 집 앞 정류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던 모습이 떠올랐고 아이들을 떠올리면 막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으려 애쓰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미안함이 남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어머니를 더 저렴한 병원으로 옮기고 아들에게 4천만 원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당장 무너지지 않을 쪽을 택한 것입니다. 새 병원은 서울 외곽이라 비용은 줄었지만 왕복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가보려 했지만 일이 엇갈리고 체력이 딸려 한 달에 1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보시다가 병실 문이 열리면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누구세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머리로는 병의 과정이라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매번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도 라디오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한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을 완전히 놓을 수 없듯 다른 한쪽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인사과에서 명예퇴직을 제안했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1억이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사표를 냈습니다. 배움은 없었습니다. 회사도 사람도 분위기도 모두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라기보다 위로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혼 때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오래되어 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에 썼고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큰돈 들여 창업을 하기도 겁이 났습니다. 주변에서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접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택배 분류, 현장 보조, 청소 일을 번갈아 가며 파트타임으로 수입을 메웠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를 꽉 채워도 제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 무렵 장인 어른이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비와 입원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당장 들어갈 목돈을 맞추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우리가 감당할 몫을 정해 보탰습니다. 아내는 장녀라 병원 일을 도맡다시피 했고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 들렀다 다시 일을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통장은 더 얇아졌고 우리 둘의 체력과 말수도 함께 얇아졌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제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겪는 공통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입은 들쭉날쭉하고 지출은 예고 없이 커집니다. 양가 부모님 병간호와 집안 경조사, 자녀의 주거와 육아 같은 큰 일 한 번이면 한 해 예산이 바로 흔들립니다. 시간은 늘 모자라고 부부의 근무 시간이 엇갈려서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는 돌봄과 비용을 두고 보이지 않는 기류가 생기고 자녀와는 연락이 잦지 않아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달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세대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불안정한 수입, 불규칙한 지출, 부족한 시간, 그리고 관계에 스며드는 거리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본래 가팔랐던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과 동네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입니다. 주전자에서 따끈한 국물이 나와도 술맛이 먼저가 아니라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결혼 자금 보탰더니 연락이 뜸해지더라. 전세금 보태주고 나니 손주 보기가 어렵네. 양가 부모님 병간호에 남는 게 없더라. 서로 많이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끝이 길어지지 않아도 아는 표정이 오갑니다. 각자 사정은 달라도 우리가 중간이라고 믿던 자리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는 점에서는 마음이 같습니다. 언젠가 친구 하나가 그러더군요. 우린 자리 역할을 너무 오래 했나 봐. 자리는 원래 흔들려도 티가 안 나는데 우리가 흔들리니까 온 가족이 흔들리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다리처럼 버티어온 세월이 어느 날엔 무게에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 겨울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마지막 인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불효자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밀려와 후회만 남았습니다. 병원의 거리와 비용을 따졌던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판단이 만들어낸 빈자리를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은 회사 일로 늦게 도착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삶이 바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마음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빈 상주 자리 하나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내와 통장을 펼쳐보니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빌라 전세로 옮겼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야간 알바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택배 분류, 현장 보조, 청소일들을 번갈아 하며 버텼습니다. 집은 잠만 자는 곳이 되었고 식탁은 서로의 근무표를 맞춰보는 달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점점 드물어졌고 딸과도 형편껏 연락을 주고받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끔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이면 눈치가 보여 오래 있지 못하고 잠깐 보고 나오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즈음 저는 일상의 작은 장면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유리문에 반짝이는 냉장고 불빛, 계산대 아래 발받침의 차가운 감촉, 택배 분류장 컨베이어의 일정한 소리, 현장 보조 나간 날 공구의 무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손끝에 작은 통증이 남았고 그 통증이 생활의 무게를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카드 결제가 자꾸 오류 난다며 투덜거렸는데 그 순간 제 속으로 이런 말이 스쳤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나, 다들 사는 게 어렵지. 그렇게 넘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배운 깨달음이라면 세상은 설명보다 견딤으로 굴러간다는 것.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견딤이 먼저라는 것. 우리가 버틴 만큼의 하루가 다시 내일을 밀어준다는 것. 그제야 저울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효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성애와 의리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재느라 정작 저와 아내의 시간이 저울 아래에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모두를 지키려다 보니 우리에게는 버거웠고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한 끼를 온전히 먹는 일,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는 일,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를 비워보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노후입니다. 효도가 잘못은 아닙니다. 자식 사랑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위한 몫을 남겨두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아주 작은 몫을 남겨보려 합니다. 하루 30분을 떼어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아내와 식사 시간을 맞추고 구직 정보를 훑어봅니다. 크지 않아도 시작은 됩니다. 시작이 이어지면 버팀목이 됩니다. 가끔은 친구들과의 한 잔이, 가끔은 불 끄고 조용히 누워있는 시간이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저울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한쪽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 다른 한쪽에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놓여 있을 겁니다. 혹시 저울 아래에는 여러분 자신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작은 한 가지를 올려두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